생각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 이 사례,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그런 사례보다도 여기에 보시면 미첼 엘 프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지 그 그룹, 이게 그룹 상담이죠. 커그니티브 테라피, 인지 치료 혹은 인지 심리 상담이죠. 근데 그룹 속에서 하는 그 이 책 속에 보면은 이 럭비 선수 이야기가 나오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인지가 왜곡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지치료는 왜곡된 인지를 바로 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니까 그 생각을 포착해서 그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자 이거죠. 이게 인지치료의 핵심입니다. 근데 럭비 선수가 졌어요. 우리는 졌어. 근데 우리가 시합에서 졌어요. 진 이유가 바로 나의 잘못이라고 느끼죠. 나의 실책이었어.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졌다는 거고 내가 실책을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실수를 줄이면 이제 개선을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정상적 사고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렇게 병리적 상태로 넘어가는 게 이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졌어. 이게 1단계죠. 그건 그 원인이 나의 실책이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실책 않도록 더 훈련하고 조심하면 돼.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는 정상적 인지적 그 건강한 방식이에요. 근데 병리적인 인지는 뭐냐? 잘못된 그 생각이죠. 여기는 실책을 범한 나는 전혀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다.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근데 실수는 한 번일 수 있고 두 번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쓸모없다는 것은 그 럭비 선수뿐만 아니라 나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모든 곳에서 내가 쓸모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과잉 일반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병리적인 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쓰레기야. 아이고, 여보세요? 어떤가요? 우울해지죠? 근데 이게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꾸 머릿속으로 난 쓸모없어, 난 쓰레기야,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그 왜곡되고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생각이 계속 이렇게 침범해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 럭비 선수는 우울증에 걸릴 거고요. 그래서 자기는 쓰레기고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니까 아마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는 책임 소재를 자기한테 돌리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래서 자기는 쓸모가 없고 쓰레기니까 차라리 죽는 게 좋다라고 해서 자살로 이어지는 그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지치료에서는 이런 잘못된 인지와 자살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변화를 시키고 수정을 해주니까 인지, 행동,
치료, 인지행동 상담이다. 이렇게 병리적일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경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가 심판의 잘못으로 인해서 경기를 망쳤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요사이 경기를 보면 어때요? 심판이 잘못하면은 VR,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것을 이렇게 다시 하게 됩니다. 검토해서 재판정을 하는 거죠. 잠깐 경기를 중단하고 VR, 비디오 판정을 재하는 겁니다. 야구도 그렇게 하고 축구 경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심판이 한번 선언하면 잘못됐죠. 그냥 그대로 결정이 돼버려요. 심판이 잘못된 결정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경기의 일부라고 해서 받아들이죠. 근데 모든 선수가 그러는 건 아니죠. 그건 파울이 아니었어. 내가 보기에. 그런데 저 심판은 파울이라고 했어. 이게 저 심판이 잘못 판정한 거야. 여기까지는 합리적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잘못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저 심판은 자격이 없어. 물론 여기까지 추론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어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사람 심판 보면 안 돼. 저 사람은 심판에서 배제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심판에서 이제 배제시키고 파면을 시켜야 돼. 저 사람은 두 번 다시 심판을 보게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간다 이 말이야. 계속 그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그 사고 방식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인지치료, 인지상담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그 이 되뇌 피질은, 우리의 사고 방식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 소크라테스도 죽음으로 몰고 갔잖아요.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파괴적인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트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세계 1, 2차 대전을 보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서 파괴적인 그런 불행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다 이 생각에서 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가 바로 사고, thinking, 이 생각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 문화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보통 문화 체계에서 인정되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삐딱하게 잘못된 사고 방식으로 나갔을 때 우리들은 그게 이상 잘못된 사고 방식이다,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시면 아이고 그건 내 실책이야 하면서 책임을 자기 탓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에게도 돌릴 수 있죠. 어떤 선수들은 파울은 심판이 졌어. 내 실책이 아니고 그것은 심판의 판단이 잘못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심판이냐 바로 선수인 우리들이냐,
이것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게 VR, 비디오로 다시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은 많이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아주 옛날에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선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가족 생활에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엄마 잘못이라고 아이들은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엄마의 잘못이라고 엄마를 원망하고 엄마를 탓하죠. 그런데 또 엄마들은 보면은 공부 못한 것은 엄마의 잘못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아이 저 녀석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아이 탓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아이는 엄마 탓을 할 수 있죠. 근데 교사가 공부 못한 게 아이 탓이다 이러면 또 부모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아이 탓은 곧 엄마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또 이 부모는 격렬하게 그 교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책임 소재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쁨일 수도 있지만 분노이기도 하고 우울이기도 하고 불안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체킹을 해가지고 수정하고 왜곡을 정상으로 돌려놓자. 이게 인지상담. 그래 나아가서 행동도 바꾸자. 그러면 인지행동상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인지행동상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인지상담에서는 인지의 오류를 수정하는 게 타겟이잖아요. 목표잖아요. 그러면 인지가 오류된 것을 이렇게 범주화 시켰어요. 다양한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고방식 가운데 오류가 뭐라는 걸 이렇게 범주화 시켰고, 고객이나 내담자가 오면 어떤 종류의 인지적 오류가 있는 것을 체크하고 조사하는 이런 쪽이 발전이 된 것은 당연한 그런 정해진 그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인지 오류는 이분법적 사고예요. 적인가? 아니면 아군인가?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거예요. 예. 적이면 공격을 하고 아군은 받아들이고. 회사 생활을 할 때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협력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뭐 그렇고 적이니까 대화를 할 수 없죠. 이렇게 양부 이분법적 사고를 흑백 논리라고도 하죠. 대답해. 예스냐 노만 대답하라고. 다양한 사건이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흑백으로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를 굉장히 경직되게 하고 선택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그리고 스스로 실패의 그 길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잉 일반화예요. 한 번 실수를 했는데 너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죠. 과잉 일반화라는 거예요. 다양한 성공 사례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 한 번 떨어졌는데 너는 쓸모가 없어, 이러면 안 되죠. 요새 청년들 취업하기가 어렵대요. 한 20번, 30번까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50번이 떨어져서 취업이 된 사람도 있대요. 아유, 대단해요. 그 사람한테 박수. 예. 아니, 50번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합격했대요. 근데 50번이 떨어졌어도 계속 도전하는 거,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근데 한두 번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에이, 나는 쓸모가 없어. 에이, 나는 안 돼. 한두 번 떨어져 가지고 나 자신의 전체가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걸, 이걸 과잉 일반화입니다. 아들이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한두 번 실수한 걸 가지고 엄마가 너는 왜 매번 언제나 그 모양이냐, 이렇게 비난을 한다고 했을 때, 아니, 두 번, 세 번 실수한 걸 가지고 매번 항상 always 늘 실수했다. 꼭 또 그러네.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잉 일반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과잉 일반화는 이제 그래요. 한 번 실수했는데, 두세 번 실수했는데 넌 쓸모가 없어, 이런 게 과잉 일반화고, 그래서 우울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분노나 이런 그 감정적 결과는 이렇게 잘못된 이런 추론, 생각들 때문에 오류, thinking, 생각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automatic thought, 이게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검토도 해보고 반성도 하지 않는 채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자동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화라고 하는 것. 재앙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거예요. 실수했어. 너는 쓰레기야. 그러니까 넌 죽어야 마땅해. 완전히 파국,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시험에 실수를 했어요. 합격하지 못할 것 같아. 아유, 떨어졌어. 떨어졌는 게 분명해.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이래가지고 최악으로 자기 자신을 몰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50번 떨어진 사람은 어떻겠어요? 뭐 한두 번 떨어져야 되는데 10번도 더 떨어지면 아이고, 난 정말 능력이 안 되나 봐. 근데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 사람한테 박수요. 예, 예. 재앙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 최악, 파국을, 그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라도 오늘은 파국이라도 내일은 태양은 다시 뜨니까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이 긍정성은 어때요? 찬사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완벽할 수 있어요. 우리 다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게 다 완전할 수 있어요? 나는 꼭 해야만 돼. 나는 이것을 이루어야만 돼. 나는 완전하게 이걸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못 받을 거야. 이런 강박적이고 완벽주의를 이 사회는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본사회는 기계화된 거고, 이 기계화는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AI, 인공지능은 완벽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게 겸손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완벽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도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주의는 인간의 우리 정신을 이렇게 이렇게 침몰하게 만드는 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 thinking, 생각의 대표적으로 제가 이 4가지만 가져왔는데, 인지 치료, 또 인지 상담하시는 전공자들은 이게 15개 여러 가지 인지 오류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온 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가지고, 바이러스를 찾아가지고 퇴치하고 수정하고 조정, 합리적인 안으로 바꾸자. 이게 인지 상담이고 인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요? 어떻게 이러한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을까요? 의사들은 약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상담자들은 이 thinking, 생각하는 것은 약물로 할 수 없다. 그것은 문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약물은 뇌의 신경세포에 분비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되니까, 또 혹은 분비돼야 할 물질이 이렇게 적게 나오니까 약물로서 치료해야 된다는 건데, 이 약물, 이 thinking, 생각을 약물로 조절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의료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하나하나 수많은 오류의 10여 종 아니면 20여 종의 잘못된 생각 바이러스를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은 아직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약물 치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thinking, 생각은 이렇게 토론을 하고 문답을 하면서 수정 과정을 겪는다는 거. 그게 인간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은 문답도 하고 경험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유 방식을 찾아가는 거죠.
이 방식을 통해서만이 그 생각이 수정되고 성장하고 합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이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런 능력이 있을 때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현실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번 실패해도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문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 치료에서는 이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는 게 문답법이고, 그리고 현실에 맞는 그 thinking, 사고방식을 하게 해야 된다. 근데 현대 오늘날 그 시험 위주의 주입식 교육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다들 교육하시는 분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만만치 않죠. 좋은 대학 가야 취업이 잘 되고 이런 신화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요 사이는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대학을 가야만이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암기 위주는 AI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암기 시험 그런 학습 방법 갖고는 더 이상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이가 그랬대요.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핸드폰 검색해 보면 다 나오니까. 미래에는 여행을 갈 때도요, 그 자동으로 번역해 주는 번역기가 다 있어 가지고 내가 한글로 이야기하면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해 주고 스페인어로 번역해 주니까 뭐 영어 공부나 스페인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20년 후, 우리 20년 후에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현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꼭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차라리 창조적인 것과 자기 주도적 학습, 그리고 끝없이 토론하고 탐구하는 그런 경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좋은 사례가 있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술 먹는 것은 자기 탓이래요. 그래서 상담자가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술 먹는 게 너의 탓이니? 예, 그래요. 제가 잘못하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동생들하고 잘 싸우고 제가 제일 큰 언니인데 제가 잘못하니까 아빠가 매일 술 먹어요. 이 잘못된 사고 방식을 어떻게 고쳐줄 수가 있을까요? 책임이 아빠의 술 먹는 책임이 나한테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우울하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도 다 내 잘못이고 아이들 내 동생들이 잘못하는 것도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우울하고 슬픈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이 다 자기한테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그 합리적 생각을 못 할 수 있어요. 어른들도 합리적으로 못 하는데 아이들도 더 심할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수정해 줄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문답법이라는 거예요. 좋아, 너는 그러면은 너가 책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니? 너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좋아. 그러면 네가 공부 못해서 학교에서 정학단계 몇 퍼센트라고 봐? 그랬더니 20%래. 좋아. 그러면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것은 너가 한 그 몇 퍼센트? 부모 말을 듣지 않아서 아빠가 술 마신다. 그것은 몇 퍼센트 같아? 한 20%래. 좋아. 그럼 너가 동생과 자주 싸워서 아빠가 술 마신다. 그러면 그건 몇 퍼센트? 50%. 좋아. 그러면 아빠가 술이 좋아서 아빠가 술 마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은 몇 퍼센트냐? 한 4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과 싸우는 게 50%고 아빠가 술 마시는 게 좋아서 마시는 게 40%. 그러니까 내가 동생하고 잘 못 지내니까 아빠가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게 50%예요. 더 많아요, 비율이. 아빠가 술 좋아서 마시는 건 40이고 동생과 싸우는 게 50%다. 좋아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아빠가 40%, 너가 싸워서 50%,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게 20%, 그리고 너가 정확다는 거 40%. 그러면 총 합하면 얼마지? 130%가 되죠. 아니 너무 100%가 나와야 되는데 130이면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좋아. 어떤 게 과장된 것 같니? 그랬더니 동생과 싸우는 게 너무 과장된 것 같아. 이것은 한 25%로 하고요. 좋아. 그러면 또 부모하고 말 잘 듣지 않는 것도 20%면 너무 많아요. 한 15%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 술 마시는 건 한 40% 되는가? 예,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 정학당한 것도 20%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100% 됐네. 아빠가 술 마신 게 40%. 예.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 건 15%. 좋아. 그러면 부모 말을 너만 안 듣는 거니? 동생들도 안 듣니? 동생들도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왜? 다 합해서 그러는 거야. 너만이 동생 부모 말을 안 듣는 거니? 다 합해서 15%라는 거죠. 그리고 동생과 싸우는 것은 전부 너 책임이니? 어떤 것은 동생 때문에 싸우고 어떤 것은 나도 있고 그래요. 둘 합해가지고 25%죠. 좋아. 그러면 너가 순수하게 너의 잘못은 뭐냐 이거죠. 그것은 학교에서 정학당하는 것은 내가 공부 안 했으니까 나는 20%예요. 그러면 좋아. 나머지 80%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 너는 아까 전에 그랬잖아. 100% 너의 잘못 때문에 아빠가 술 마신다고 했는데 어때? 너는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전적으로 내 잘못만은 아니겠네요. 그렇지. 아빠가 술 마시는 게 전적으로 너 탓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소크라테스 문답을 통해서 이런 문답,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책임 소재 때문에 심판이 책임 파워를 하는 게 심판이 잘못 봐서 했다. 이거 100%. 아니면 내 실수로 게임에서 졌다. 이거 100%. 심판한테 100% 주고 아니면 내 잘못이 100%다. 이것은요. 흑백 이분법적 사고방식.
아빠가 전적으로 잘못이 있다. 또 전적으로 나한테 있다. 이런 이분법적이고 이런 사고방식은 그 오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전적으로 상대방이 있다. 또 전적으로 나한테만 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그 잘못도 한 40%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저쪽이 교통 위반을 하면서 꺾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쪽이 60%, 나도 잘못이 있으니까 40%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고 인정이 될 만하면 인정이 되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는 부분은 인정이 돼요. 그렇다고 그것이 아빠의 술 마신 것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인과관계를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인지상담이다, 인지치료다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로 말미암아서 행동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바로 사고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뭘 바꾸면 되겠다? 생각 바꾸기를 하자는 거예요. 생각 바꾸기를 합리적으로 하자. 근데 생각 바꾸기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 입장에서는 그 신뢰, 내담자하고 고객과 신뢰 관계를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생각, 잘못된 생각을 포착하고 그 생각이 그 상황에 맞지 않고 과장되어 있거나 흑백사고거나 완벽주의거나 아주 극단적인 재앙화로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서 현실에 기반한 생각을 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그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게 인지상담. 어떤가요?